오늘은 노인 정책,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하면 이제 4강이 끝나면서 스웨덴의 대체적으로 그 보편적 복지의 그 사례들이 끝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적 복지 중에서도 가장 스웨덴이 오늘날까지 갖고 오는 개별 정책 중에서 보편주의를 가장 갖고 있는 게 이제 아동 정책, 노인 정책, 그리고 장애인 정책.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할 때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 이렇게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지만 때로는 그 대상별로도 모두를 대상별로도 생각하는 것도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하면 노인 전체, 그러니까 노인 안에서의 구별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노인과 젊은이를 봤을 때는 그게 보편성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노인,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들 중에서의 모두, 노인들을 모두, 이런 것도 보편적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주의라는 커다란 틀에서 얘기하는 좀 철학적이고 가치관적인 얘기를 할 때는 우주 차원에서의 모두를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노인만 생각할 때도 노인을 위한 대체적인 그 보편성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 장애인. 그런데 이제 노인과 장애인 정책은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유사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1990년 중반에 아직 한국의 그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약할 때, 그 어느 정치가가 만들어 놓은 조그만 세미나, 조그만 이렇게 좌담회에 참석해서 노인 문제를 얘기할 때 장애인 문제하고 부분적인 거는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분이 아주 그분도 정치가였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도자였던 한 여성 노인분이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 나한테. 어디 감히 노인을 장애인하고 같은 급에 놓냐 하고. 지금은 그 소리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당연하게 이렇게 떠오르시죠.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이거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했고, 본인은 또 노인에 대해서 보편성을 안 갖고 있고, 나는 노인이지만 특별한 사람인지 이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언짢아 하시는, 그 점잖은 분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불과 지금부터, 그렇죠, 한 15년 전 얘기네. 그래도 그만큼 한국 사회도 지금 인식 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스웨덴에서 그 두 가지를 다룰 때 이제 또 이따 나올 얘기지만, 독특한 스웨덴 나름대로의 그 이념적인 어떤 이론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대상별 보편적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그 두 개가 노인 정책, 장애인 정책,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같이 다루겠습니다. 사실 노인 정책만 다루어도 2시간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노인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시간을 맞춰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노인 하면 여러분들 지금 노부모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세가 어떻게 돼요? 70세. 아직 70은 그렇게 노인 아니다. 또 80, 90 되신, 네. 좀 되셨네요. 그런데 거동하시기에, 생활하시기 괜찮으세요? 올해부터 조금 되시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세요? 젊은 분들? 그렇게 일찍들,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모시고 있지 않아도 계신 분들 계세요? 주변에? 예, 연세가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외할머니 계시긴 한데. 그럼 누가 모시세요? 외할머니 혼자 사세요. 혼자. 집 근처에서. 예, 예. 저는 최근에 한 3일 전, 4일 벌써 됐네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제
위의 부모님 중에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한국 나이로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 결국 가셨어요. 노인 누가 돌볼 것인가? 지금 이제 혼자 계신 분들 혼자 계세요? 아니면 모시세요? 70이니까 따로 따로. 사시겠대요. 예. 10년만. 그래서 10년 후에 모신다 그러고 집 하나 얻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가구별로 생각할 때 독립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노인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최근에는 이제 많이 그래도 독립들을 하시는데 여전히 문제는 남죠. 누가 모실 거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자녀냐 혹은 사회냐. 그리고 사회가 그 충분한 그 복지 프로그램이나 국가가 대응을 못했을 때 제3섹터, 소위 얘기하는 제3섹터 이런 경우에는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죠. 그죠? 노인들을 위한. 이제 이게 하나의 질문으로 던지는 과도기에서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이 세 개의 그러니까는 배후 책임자가 어떻게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협력해서 우리들의 부모들을 모실 수 있는가. 어떤 분이 그 글을 지금은 조금씩 올리시던데, 아동정책에 글을 올리신 분이 사회가 책임지는 아동정책 새롭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맞아요. 똑같이 노인도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이게 복지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만 15세 혹은 18세부터 65세 사이는 이제는 이제 인생을 자기가 영유하는, 가장 사람이 태어나서 중요한 자기 생을 영유하는 시간이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 개인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기 생을 영유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앞뒤로의 생애 문제는 공동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스웨덴이나 한국의 문제에서 가장 빈곤층이 모여 있는 인구별로 보면은 거기에 노인들이 가장 빈곤합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노인 정책이 시작될 때는 이 빈곤 해소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빈곤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 가난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커다란 관건이어서 제가 빈곤이 사회적 질병이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쓴 거는, 대단히 훌륭한 어떤 그 기자 한 분이, 작가이면서 기자였던 스웨덴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빈곤을 사회적 질병으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논리를 펴서 이것은 전염을 한다. 절대로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가만히 사회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자리에는 복지관 대부분이 이제 그쪽 분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나 일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사실 타당한 얘기예요. 빈곤이 내 개인의 문제냐? 왜? 모든 생활력이라는 게 네트워크 없이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무너지거나 한 가족에서의 한 사람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 이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사회 전체의 질병 문제, 어쨌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인 문제를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제 이러한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이 1900년 초기에 스웨덴에서는 시민운동으로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시민운동이 단순하게 정부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사회 문제를 선견지명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선구적으로 끌고 나가는,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각 나라마다 시민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웨덴이 복지정책이 나중에라도 나오지만 시민운동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 노인 정책의 문제는 시민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게 복지가 정부만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얘기는 단순하지만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를 변하게 만든 건데, 우리나라의 빈곤율, 노인의 빈곤율 OECD 국가의 제1위, 자살률 제1위. 근데 그게 2, 3년 동안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65세 이상 노인 빈곤을 국제 비교했을 때, 이건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게 중간층 그 50%, 그러니까 전체 소득의 중간 그 미만을 이제 빈곤층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보통 OECD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 한국이 이렇게 제일 많고 한 45%가량 되거든요, 빈곤율이. 그리고 미국도 대단히 큰 빈곤율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여기에 아주 노인 빈곤율이 작은 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의 노인들이 빈곤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안 깔아줬어. 예, 다시. 예. 그럼 그래프가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 빈곤율, 자살률들이 많은데 우리가 노인 정책을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오늘 날도 구둥둥하고 노인 얘기를 하니까 실감들이 좀 안 나시는가 봐. 여러분들 곧 노인 돼요. 나도 벌써 지금 노인, 이걸 가장 노인들 하면은 혼자 사시는 노인들한테 무엇이 제일 걱정이 돼요? 외롭고 쓸쓸한 거. 질병. 예. 그죠. 완전히 고립된 혼자 산다는 그 자체. 그런데 그러니까는 돌아가시는 그 극한 상황을 마시고 고령이 되면은 일단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그 여건들을 무엇이냐고요. 경제력. 그렇죠. 일단 더 이상 이제 소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생을 먹고 살 거를 쌓아놨겠어요. 그것도 어쨌든 개인이 갖고 있어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는 벌써 독립들 하셨다는데 거처 문제죠. 거취 문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과거에는 잘 살면서 자녀들이 독립되고 그 집이 남아서 나의 집이 되면서 노인들이 그 집을 산다면은 커다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도 사는 그 집의 형태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이 이제 병들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수발 문제죠.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여건이 노화되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게 이제 점점 노화가 됐다는 게 그런 의미니까,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어느 한 나라의 문제예요? 전 세계가 다 노령화가 되면 있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적인 문제를 왜 개인한테만 맡겨야 되느냐. 이러면은 이거를,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공통적인 문제면 공통으로 해결하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어요? 편안하고. 사실 보편주의를 우리 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 어떻게 공통적인 문제는 공통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게 더 훨씬 국가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효율적이고
유용하다. 이래서 이제 노인들의 문제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접근하는 게 노인 정책의 가장 기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과거 2, 3년 동안에 발달된 게 이제 수발 문제로 많은 경우가 수발 문제로 노인 센터들 내지 노인 그 수발 프로그램들 보험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셋을 어떻게 동시에 해결하게 만들어 주느냐. 소득 보장 문제는 결국 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연금이죠. 연금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조금 급히 지나가기 위해서 스웨덴이 가장 핵심을 뒀던 노인 정책을 보면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노인들을 행정적으로 잘 편하게 모실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위해서 행정체계 문제가 사실은 복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사실은 이래서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 없어요. 이게 분권화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중앙으로 내려가서 다시 내려오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죠. 이런 노인 문제 같은 게 동네마다 노인들의 숫자가 다르고 사는 범주가 다른데, 이게 만약 동네에서 해결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게 모든 게 중앙에서 내려와서. 근데 이제 스웨덴은 이거를 일찍이 바꿨다고요. 그래서 기초 단위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관계, 그리고 각각의 중앙정부 혹은 광역시 기초 단위, 이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관계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 노인정책, 장애인정책이 둘 다 그래요. 왜? 의료정책이 같이 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의료정책, 주택정책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웨덴 경우는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의 상호보완적 행정체계를 통해서 대단히 효율성을 내고 있는 이 점도 스웨덴의 포괄적 복지 모델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포괄적 복지 정책 얘기했을 때 이런 게 사사건건이 모든 프로그램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스웨덴의 복지 정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정책 하면은 프로그램만 막 소개를 받아서 노인 정책에는 돈을 얼마를 주고 뭐 저기 돌봄 센터가 얼마나 많아서 거기에 들어가면 뭐를 해주고 프로그램이 이러이러한 내용, 이거라는 것만 지금까지는 소개됐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렇게 효율성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살림을 할 때 무조건 메뉴 뭐 먹고 하는 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딱 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먹은 것 중에서 영양분 있는 거를 어떻게 저녁에 연계를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쇼핑할 때 물건을 사는 거를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게 행정체계이면서 동시에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스웨덴 학교를 다녀가시면은 아, 지금까지 복지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웨덴의 독특성입니다. 스웨덴이 범주가 넓고 수혜 수준이 높아서 모든 사람이 받는 돈이 많고 전부 돈으로 계산, 돈이 많고 뭐 이 그 퍼실리티를 잘 만들어 놔서 이런 것만을 보실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 짰는가, 이러한 해안을 배우려고 하는 게 사실 스웨덴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지관을 운영하실 때도 그걸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무언지 모르지만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다 보면은
지나간 강의가 떠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그 노인 정책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너무 길지만은 아주 일찍이 1913년에 처음으로 기초 노령연금을 제정한 게 시작이 됩니다. 스웨덴 복지 정책이 가장 첫 복지 정책의 시점을 바로 1913년으로 봅니다. 그럼 1913년은 1강의에서 이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노인들이 스웨덴 자체가 가난한 나라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제일 먼저 들여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19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가장 신문에 많이 떠돌았던 사회정책이 뭐예요? 국민기초연금 문제죠.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한쪽에서는 그러고 새누리당에서는 도저히 돈 없다.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스웨덴이 1913년에 만들었어요. 한 세기 전에 돈이 있어서 바로 가장 수발을 받아야 되는 이 노인층, 어려운 노인층, 누가 돌봐야 되는 노인층이 가장 빈곤했기 때문에 스웨덴이 오늘날 우리 한국과 같이 아마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노인들이 가난했을지 몰라요. 그런 스태티스틱은 없지만 이럴 정도에서의 복지 정책은 어디에 프라이오리티를 두느냐 이게 철학입니다. 딴 것보다는.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된 게 오늘날까지 복지 정책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인 정책에서 가장 색다른 개념이 나오는데 이 에델 개혁이라는 말이 혹시 여기서 노인 문제를 다루는 복지사나 혹시 복지관계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계세요? 아니에요. 저기 우리 저 시에서는요 이런 걸 조금 빨리빨리 항상 이렇게 서브젝트하고 그걸 조금 학생들 중에서 보셔서 만약 계시다면 반드시 좀 참석해 주시면은 사실 이 강의를 하는데 보람이 있어요. 그 조금만 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 1992년에 이걸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1992년에 스웨덴이 복지 정책이 가장 성황리까지 발달된 기간이 1980년대 말기까지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기에 들어오면서 경제 위기며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게 지구 자본화되기 세계화되기 시작한 이제 이런 시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한 나라마다의 자기 경제 보전이 열약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모기지 현상이라든가 경제 위기가 대단히 정말 도마뱀 다니듯이 세계 각국을 휘젓고 다닌 시기들이 1900년 초반기예요. 스웨덴이 그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 국민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든 게 뭐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는 건 꼭 나쁜 의미보다는 모든 생각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소비적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낭비적이고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어쨌든 국가가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가족이 풍요하게 써도 워낙에 수입이 좋으니까 마구잡이로 낭비를 해도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 한 사람의 월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그죠 소득이 줄어들으니까 이제는 줄여야 된다 하는 이제 자극이 들어오는데 그 자극이 여기서도 스웨덴의 독특성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복지 정책을 줄이느냐?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스웨덴 복지국가 실패 이런 게 대단히 많이 신문지상에 떠올랐습니다. 1950년대는 많은 학자들도 복지국가 실패 이제 스웨덴도 끝났다 이런 식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럴 때 개혁한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나쁜 의미로 많이 쓰여졌는데 이제 바꾸는 거예요 정책을.
여기에서 굉장히 대두되는 게 최대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아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이 들어옴과 동시에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은 지금까지 호황기를 누렸을 때는 거의 정말 호화스럽게 살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삶의 질이 호화스럽게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바로 그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먹는 나라에서도 외로움은 똑같습니다. 노인 됐을 때. 혼자 독거노인으로 돌아가시는 현상. 우리는 못 사는 가운데서 돌아갔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현상들이 스웨덴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한 번에 뜯어 고친 게 이 에델 개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노인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행정 개혁도 들어가면서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는 의료 관련된 건 모든 게 광역시가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노인 문제는 완전히 이 풀뿌리 현장의 이 일은 점점 더 자치단체로 넘기면서 노인의 이 건강 의료 문제도 대체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에델 개혁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더 중요했던 것은 이 두 번째입니다. 재가복지 서비스가 양적 증가 추세에서 삶의 질 증가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탈시설화 문제가 이미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막 그 노인 수발센터들을 많이 짓죠. 변두리에. 그래서 이제 적당하면은 저 노인들 보내드리는 게 상책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스웨덴은 1992년에 이미 너무 대체적으로 그렇게 발달이 됐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평생을 살던 곳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발이 어려워져서 모든 사람을 밥 먹는 것까지 식사하는 것까지 도와야 될 정도면 시설에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대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그러니까 탈시설화 운동 탈시설화 정책이 이때에 대두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노인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노인들 어머니 아버지 연세 드시면 기억하세요.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노인 됐을 때. 삶의 터를 옮겨드리는 겁니다. 이사를 보내면 건강은 급하됩니다. 치매가 걸리면 노인들이 치매가 걸리면 최대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젊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서 그때 좋아하던 물건들이 뭔가 그거를 갖다 옆에 놓는 게 그게 효도고 치매 예방에 가장 좋아요. 약간의 치매 현상이 일었을 때. 거기에서의 자기 과거의 행복감을 최대한 찾고 그 기억 속에서 살게. 그게 설사 아무리 낡은 넉말해도. 그래서 만약에 벌써 이제 여러분들 나이면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미 그 문화 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좋아했던 영화 배우 사진, 가수 이런 거 두셨다가 조금 좀 정신적으로 혹시나 이게 그런 기억에 쇠퇴 기미가 있다 하면 그런 것들 모았다가 방에다 놔보세요. 굉장히 치매 예방이 됩니다. 이것이 노인들을 변화 안 시키는 그리고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노인 되면 왜 옛날에 좋았던 얘기만 되뇌이면서 하는 이유가 이제 그 행복감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인간 분위기에서 절대 도배새로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옛날에 혹시 도배에 있으면은 그거는 괜찮아도 이런 것이 이제 애들 개혁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992년부터 대단히 노인들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도 보면은 노인들을 보면은 그 요양원이라는 이 시설의 종류를 이제 대충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양원이라 해서 이거는 거의 허스피탈과 비슷한 종류니까 아주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리고 양로원들 저는 1973년에 스웨덴 갔을 때 그 여름에 제일 먼저 아르바이트를 한 게 양로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양로원들은 그 당시에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노인들이 사는가 했을 정도인데, 보통 공동의 부엌과 그냥 쭉 코리도를 복도 중심으로 해서 각 방들이 있는데 그 방은 다른 방이 아니라 그냥 개인 아파트들이에요. 딱 들어가면 그냥 개인 아파트들. 그러나 식사만 공동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어시스턴트들이나 뭐 더군다나 겨울에 여름 방학 동안에 일하는 거니까 그냥 막일이죠. 뭐 청소하고 가서 식사 도움이 주고 하루 일과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막일 하면서 그 양로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서비스 홈이라 하면은 그게 조금 발달이 돼서 이미 각각의 아파트 형태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시스템들이 지금은 더 그게 잘 돼 있어요. 앞에 그 저 아래 층에 사무실에는 모든 각 방에 그 램프들이 있어서 어디서건 노인들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불 들어오면 그냥 쫓아 올라가고 앰뷸런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그 위급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서비스 홈들. 그리고 이제 아래층에 무슨 공동 작업장, 그런 그 여러 가지 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뜨개질이다, 무슨 수다, 혹은 무슨 저 서양에서는 그 카페트 짜는 그런 기기들, 또 게임, 도서실 뭐 이런 거에서 등등의 남자분들 경우도 간단한 놀이기구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 그런 게 다 갖춰져 있지만 각각의 층들 보면은 그 이제 아파트들인 이런 걸 이제 서비스 홈이라 하고, 심한 사람들 경우에는 조금 더 불편한 분들의 경우는 식사도 방으로 이제 나르면서, 그리고는 항상 의료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주로 대단히 이제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것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그 서비스 홈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의 이 재가 서비스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기초 단위가 노인들의 건강 문제까지 이렇게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실은 작년부터 맞춤형 서비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라는 말이 우리들 귀에 익은데, 사실 이런 거는 스웨덴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개인별이 아니라 모든 게 개개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노인들을 방문할 때는 맞춤형이라는 건 노인이 아까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했죠. 경제적 수발, 그리고 주거 문제. 그러니까 주거는 자기가 사는 데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갈 때 바로 방문객들이 방문이라는 게 이제 의료진이라 해야 되나? 서비스 요원들이 들어갈 때 항상 간호사, 의사, 그리고 어시스턴트 가서 수발드는 이 팀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동네의 노인들 파악을 하면 개개호호 방문하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짤 수 있게 동네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게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자상하게, 거기다가 보면 가사 도우미뿐만 아니라 쇼핑, 조리, 빨래, 청소 이런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인들은, 그러니까 수발도 개인 집에다 놨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팀워크로 이루어지면서 가도록, 이게 이제 새롭게 현대화된 복지 서비스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노인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개인 중심의 개인 아파트나 개인 주택에서 사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슨 뭐 전구 바꾸는 일이라든가 커튼을 바꿔줘야 된다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도우미가 필요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제도가 개인 사생활을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웬만큼 잘 사는 분들한테는 다 이런 게 또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았을 때 노인들이 그게 얼마나 쉽겠어요. 전화만 하면 자기가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러나 그게 이제 보편주의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건 보편주의지만은 소득에 비례해서 이런 비용 지불하는 게 달라질 때는 이건 어떤 면에서 선별주의. 그러니까 보편주의와 이런 방법에 있어서 선별주의가 같이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노인이 다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체는 보편주의. 방법에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같이 들어가는 방법. 이 제가 서비스 안에 이제 그런 방식이 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 노인 정책의 한 가지를 더 가장 중요한 이제 소득 관련한 경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연금에는 두 가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죠. 국민연금이 소득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매달 지불하면서 그게 누적된 금액과 정부가 3분의 1, 개인이 3분의 1, 반반 내는 거죠. 반반 내면서 이제 그게 정부가 계산에 의해서 여기는 굉장히 그 누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득이 낮은 분들이 받는 금액이 퍼센트를 따지면 많죠. 고소득층보다 저소득. 이제 그나마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형평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국민연금이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소득 생활을 하지 않는 인구.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 빈곤이 성별로 봤을 때 누가 많겠어요? 예, 왜? 예?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 생활을 안 했으니까 국민연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마찬가지죠. 여성들 일 안 해요, 별로. 일하는 인구는 반뿐이 안 돼. 그리고 해도 부분적으로 일하고 짧게 일하고 일생 동안 봤을 때. 국민연금은 일한 만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됐을 때에 빈곤으로 떨어지는 건 여성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 들여온 연금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겁니다. 국민기초연금, 노령연금 이게 자꾸 혼돈이 되는, 노령연금은 지금 9만 원씩 주는, 지금 이제 20만 원 올라갔죠. 20만 원 주는 건데 어쨌든 기초연금은 누구나가 일정 금액을 다 똑같이 받는 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스웨덴은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크게 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90년대 중반에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스웨덴 경우가 이 그림을 먼저 보면 보세요. 이 그림이 네모를 사회라고 보면, 전체 사회 인구라고 보면 이 네모 안에 그림이 밑에서 사선으로 올라가서 소득연금 표시해 놓은 게, 이게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비율이에요. 그리고 스웨덴이 기초연금을 2000년대에 폐지하고 보장연금이라는 걸 들여왔습니다. 보장연금이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보장연금, 그거는 소득연금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보장연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하게 돼, 모형으로 보면.
그러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 때문에 뭐 연금, 우리나라의 연금 왜 그 저 여성들도 작년부터 그랬죠. 집에 있는 여성들도 일은 안 했어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저축하듯이 연금 저축을 하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하다가 그걸 막 전부 후퇴 탈퇴하고 그런다는 게 신문지상에 난 것처럼 차상위 계층 얘기입니다. 그걸 본 사람일수록 이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이게 묘미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벌는데 거저주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아무리 연대의식 해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불쾌해요. 그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 그거를 불쾌한 거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방식이 바로 차상위 계층에게 조금 더 형평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래도 내가 연금을 붓는 게 이득이다. 내가 앞으로 보세요. 65세가 된 다음에 연금이 이제 65세로 우리나라도 되고 있는데 65세에서 지금 평균 여성은 83세인데 거의 27년을 사세요. 이제 점점 길어져 갖고 30년을 보통 산다고. 30년 동안 받는 소득 그 경제 비용이 젊었을 때 조금 더 부었다면 지금 부은 기간이나 받는 기간이나 거의 비슷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연금이 중요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낼 때는 아우 좀 덜 내면 이러지만 그걸 한번 길게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받는 돈이나 연금을 받는 돈이 기간이나 붓는 기간이 거의 맞물려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연금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연금 제도는 선진국일수록 혹은 복지국가일수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무슨 얘기를 가끔 하냐면 대한민국 이 말은 좀 오해는 하시지 마시죠. 그냥 비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성인 하면 아니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스웨덴에서 보통 지성인 그러니까 지성인 하면 그냥 초급대학이라도 나온 분들을 갖고 연금 제도나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관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한테 연금 제도 몇 %나 알까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가장 사회정책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가슴을 열고 들여다봤을 때 정치 얘기만 하지 말고 연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현대 사회의 지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고 나에게 필요하고 내 자식한테 필요하고 우리 부모한테 삶에 뭔데 지금 돈을 뭐 하려고 버는데요.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30년을 봉급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다. 이게 지성인이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중에서 선진국일수록 가장 그야말로 핫 디베이트가 되는 게 연금 정책입니다. 스웨덴이 연금 정책을 개혁할 적마다 가장 이게 무난하게 된 거냐? 절대로 스웨덴이 우리나라보다 더 험한 정치들간들의 싸움이 붙었던 정책들입니다. 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심지어 국회가 해체가 될 정도였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각 정당이 싸웠습니다. 해체돼서 국민투표 다시 했고 전체적인 선거를 다시 할 만큼의 이렇게 중요한 거를 다루는 데가 복지정책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책이 우리가 나는 노인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는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민의 권리이면서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잠깐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 보세요. 공공연금을 받는 사람들, 연금이 스웨덴에서는 우리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소득연금하고 기초연금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제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공공연금이라는 게 바로 소득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얘기하는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두 번째 조합연금이라고 있어요. 스웨덴은 그 노동 문제 다룰 때 이번에는 그게 직접 우리 스웨덴 노동 정책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합 스웨덴에는 80% 이상이 조합 등 회원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자동적으로 드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건 고용조합하고의 가치. 그 조합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 우리처럼 사적연금이 있어요. 여기에 퍼센테지를 보십시오. 95%가 그래도 공공적으로 드는 연금들입니다. 74%가 국가가 운영하는 거고 21%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연금 정책, 그리고 5%. 사실 노동조합 얘기도 격가지로 들어가다 보면 노동조합 운동이 단순하게 노동권 확립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대개 삶의 긴 장기적 안목으로 이렇게 복지 정책을 같이 가주는 게 노동 정책의 스웨덴에는 노동조합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복지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어느 한 사람도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이 얘기는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가장 적게 받는 게 이제 보장연금인데 보장연금의 스웨덴의 수준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물가나 여러 가지 환경을 계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노인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런 경제적으로 봐서 이 논리에 의하면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낭비하느냐에 딸린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볼게요. 노인 빈곤율을 모두의 노인 빈곤율을 얘기했기 때문에 스웨덴의 복지 정책이 가져오는 노인 빈곤율을 보세요. 전체 노인 중 그래도 노르웨이는 이 같은 북구에서만 보더라도 5%, 핀란드 4%인데 스웨덴은 0.5%. 이게 복지 정책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준다고만 그렇게 막상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빈곤율을 가장 적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구나. 또 이거를 보셔야 돼.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가 가장 빈곤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국민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대단히 큰 효과를 가져온. 노인이 빈곤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얼마나 부담이 안 가겠어요. 이거를 같이 가야 된다. 이거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조장하는 그런 신문 기사는 저는 참 가슴 아파요. 어떻게든지 연대의시 내 부모인데 지금 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나 이웃집 부모 배가 아파야 되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근데 굉장히 여기서 요 도표 하나만 더 보시면 중요한 거는 공공연금 소득에 의한 진위계수를 보면요.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가족정책 보여드렸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표 중에 소득 이전 효과를 컬럼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세금을 떼거나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 보조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월급으로만 계산할 때의 빈부격차, 빈곤율 그거 보여드렸고 그 복지정책에 의해서 세금이나 이런 현금 보조가 들어갔을 때 서비스까지 다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옆에 컬럼 봤을 때 스웨덴이 빈곤율이 제일 적은 거를 가족별로 봤을 때 기억하시죠? 숫자는 기억 안 났어요. 이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공공연금 소득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는
그 소득 이전 효과가 적었을 때를 보면 호주하고 스웨덴만을 비교했을 때 호주도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랬을 때 진위계 수가 작을수록 평등이 잘 돼 있다는 거죠. 호주가 훨씬 더 평등해요. 스웨덴보다. 0.15고 호주는 0.007. 근데 그 밑에를 거꾸로 보면 다시 보세요. 여기서 그 위 거하고 그대로 비교할 필요는 없고 그 밑에 죄송합니다. 그 밑에 거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위 거를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래 얘기입니다. 세금 이전 총 수입을 봤을 때 스웨덴은 0.24 그리고 호주는 0.34.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도 0점 미만은 이게 대단히 그 작은 편차가 적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스웨덴이 더 좁죠. 그 위에 거는 호주가 더 좋았는데 근데 가처분 소득을 해보세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이게 세금 그러니까는 그 복지 정책이 효과를 가져왔을 때 얘기거든. 실제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이래 봤을 때의 그 소득으로 보면 호주의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만큼 복지 정책의 그 효율성을 대단히 개인적으로도 잘 돼 있다는 뜻입니다. 깊게 그 논리나 이론은 지금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 스웨덴 정책들이 얼마나 묘미 있게 짰기 때문에 빈곤율이 적은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0.5%의 빈곤율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노인들이 이 왼쪽 거는 노인들의 이런 게 이제 그 노인 양로원이나 서비스 홈 같은데 노인들 식당을 보여드리는 거고 거기에 노인들이 담소하는 장면들 그리고 노인들한테 스웨덴도 조격이나 마사지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건강에 효과가 있다 해서 이런 것을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노인에 대해서 잠깐 전체적인 강의를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영구적 그 기능이 저하되는 사람도 있고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사회정책은 장애인 정책은 뭘 해야 돼요? 최대한 기능이 회복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언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회복되게 하는 걸? RE로 시작되는 거? 리해빌리테이션, 재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장애인 정책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재활이라는 거는 완전히 회복이 안 돼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재활치료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재활치료가 조금씩 포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 뇌출혈 일어났을 때 예전 말로 중풍이 걸렸다, 중풍을 맞았다 하면은 이제 반신불수돼서 자리 보존하는 걸 의례껏 그러려니 하는데 얼마나 재활치료를 빨리 하느냐에서 굉장히 성과가 달라집니다. 노인들도. 그래서 지금 각 종합병원마다 재활과가 새로 생겼고 재활치료실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종합병원들은. 근데 이제 장애인 경우에 장애인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재활 정책입니다. 저는 그거를 스웨덴에서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회보험청에서 일할 때 그 제가 낸 보고서에 재활 정책의 효과를 가장 강하게 쓴 논문이 사회부에 들어가서 그 다음 해에 정책을 만들어 놓고 예산 증가를 대폭 시켰어요. 재활 정책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은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보니까 5명 중 1명꼴로 봐요. 우리나라 장애인 공식적으로 나온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 4%뿐이 안 돼. 일반 사회에는 보통 20%, 정식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한 10에서 15%.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급제로 하다가 보니까 웬만한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장애인으로 안 봐. 그래서 그렇게 몇 퍼센트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에 스웨덴이 내놓는 캐치프레이즈는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편성이 들어간 거죠. 왜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일하는 나이에 있는 분들이 노인이 장애인 경우는 장애인으로 이렇게 따로 취급을 하지 않죠. 다 노인층으로 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금 소득 생활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어린아이 이런 경우에 손상을 입었다면 장애인으로서 돌봐야 되는데 그거의 목적은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래서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내용보다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건 워낙에 저하고도 가까운 얘기고 이건 다뤘던 제 행정을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장애인 하면은 장애인 정책하면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의 여건하고 예? 사회 지금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여건하고 거기 사이에서 생겨지는 문제들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장애인 정책이에요. 저 뉘앙스 느낌 오세요? 제가 한 다리가 좀 불편해서 요즘에는 특히 나이가 더 먹어가니까 들어가면서 층계를 자유스럽게 못 올라갑니다. 그럼 나의 문제는 뭐예요? 층계죠, 층계. 층계가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층계를 고쳐주면 돼. 뭘로? 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거 만들어준 게 장애인 정책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뭐라 그러느냐? accessibility,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접근성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약해져서 스틱 오늘은 내 운동을 많이 했더니 오늘 스틱 안 든 갖고 왔어요. 조금 재활 치료가 되더라고. 이게 좀 효과가 가끔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지팡이나 이런 거 없이 다녔던 사람인데 노화되면서 이제 막 나빠지는데 어쨌든 지팡이 한쪽이 이제 균형이 안 맞아서 자칫 넘어질 것도 같고 힘드니까 그리고 자꾸 한쪽에만 힘을 주니까 이제 허리가 아파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균형을 막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어요. 그럼 내 문제를 도와주는 건 지팡이예요.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장애인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사회가 다르겠어요. 지팡이를 주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장애인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장애인 정책을 돕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액세시빌리티, 접근성, 두 번째 도구를 도와주는 거. 이게 인프라 구축이죠. 도구를 도와주는 게. 일하는데 제대로 앉을 수 없는 사람의 앉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완전히 이 눈을 볼 수 없는 약시들을 위해서 돋보기가 앞에 커다랗게 놓여 있는 거. 청각 제대로 못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전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는 걸로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이런 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도구를 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장애인 정책의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받쳐주는 한 교육을 왜 남달리 못 받겠어요? 그죠? 그런 도구만 다 받쳐주면 직장 생활을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애인 정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세요. 이 3번. 2번부터 보시죠.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 주류의 하나로 이해를 한다.
약자들을 전부 영어로는 메인스트림 소리 여성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와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주류로 그러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을 가운데다 놓고 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 어느 누구도 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심에 놓고 그래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이니까 모든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 그 다음에 나가는 거 법도 하나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서비스법이라는 거 보건의료법 교육법 또 장애인법 등등을 이렇게 섞어서 장애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이라는 특정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보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도와준다 하는 게 장애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정책의 그 보편성을 이루는 주요 정책을 잠깐 보면 보편적 의무교육제도가 있죠. 그 의무교육인데 이거를 보편성을 갖는 거는 여기에서 보편성이라는 건 누구나가 다 해당해. 그래서 특히 뒤떨어질 수 있는 그냥 놔주면 뒤떨어질 수 있는 장애인들을 접근성을 해주고 가서 앉아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한 장애인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결정권 행사 장애인들을 자기들이 결정 왜? 엘리베이터 이 층계 만들어 줬는데 장애를 알아보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들이 뭘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보다 보면 이 층계 내려갈 때 요 끝 있죠. 거기 미끄러지지 말라고 쇠 같은 걸 댔어요. 이게 더 불편해요 장애인들한테. 왜냐면 디딜 때 균형 이게 완전히 평변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물질이 오면 혹시 미끄러질까 엄청나게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아예 층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해야 돼. 그리고 그게 높낮이가 절대로 다른 거는 보통 사람은 그건 못 느끼는 거를 바로 장애인들은 느끼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죠. 배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인데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장애인 옴부ds만 제도라는 게 93년에 만들어졌고 옴부ds만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혹시 차별을 받을 때는 개개 사건을 옴부ds만은 변론을 하여서 반드시 고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99년에 다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게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인데 스웨덴만큼 잘된 나라에서 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냐.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이걸 보고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오히려 만들어주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했더니 시장 세계화의 바람은 스웨덴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시장주의에서는. 기업인들이 이윤 창출에 우선순위고 워낙에 빨리 가빠르게 돌아가니까 여기에서 장애는 놓쳐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를 그냥 대폭 앞서가면서 차별금지법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절대로 놓치지 않게 만드냐고. 92년 경제위기가 났을 때 모든 복지정책의 예산이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 오직 늘어난 예산이 있어요. 그게 장애인 예산입니다. 경제위기 위급할 경우에는 약자가 뒤지기 마련이에요. 이게 뒤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복지정책이에요. 이게 보편주의적 포괄적 복지정책의 스웨덴의 특성입니다. 장애인 정책은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 늘린 만큼 장애인들을 뒷받침해서 직장을 보전하게 만드니까 대신 국가적으로는 이게 더 이득이에요. 장애인이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됐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보상 지원해야 되잖아요.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국민의 집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실 그 일입니다. 이제 이것이 전에 하는데 요거 하나만 읽고
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대체적으로. 비전 보세요. 이게 이제 2000년대 거듭해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주장하는 건데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기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함께 사용한다. 여기서 나는 이게 이제 장관이 실질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비전을 장애인 정책의 국가 행동 계획을 나는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함께 사용한다. 장애인 나 장애인이 아닌 나 동등하게 문을 함께 사용한다. 이 뜻에는 무가 들어있죠? 보편주의죠. 장애인은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다 계단이 들어가는 현관이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죠. 이걸 다 없애는 거예요. 왜 따로 들어가야 돼, 장애인? 근데 우리나라는 요것만 만들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죠. 그건 이제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만들면 안 돼요. 층계가 있을 때는 다 돌아가. 그런데 스웨덴은 일찍이 아예 이거를 없애버린 거라고. 다. 회전문이라는 건 스웨덴은 없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구별을 일단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이제 배려의 뜻이 이해가 가시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특별한 이제 이게 그 말이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지원 차량이 그 시간을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예약한 시간에 딱 나와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혼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류장 알림 소리를 듣고 스스로 판단해 하차한다. 어떤 사람이? 청각 시각장애. 절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시각장애인 초기에 스웨덴에서 시각장애인한테 아주 실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길을 건너가는데 시각장애인이 지팡이 갖고 오니까 저는 사실 그런 배려심이 남달리 조금 있어서 그런지 아유 스웨덴 사람은 쳐다도 안 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내가 도와드릴까요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 말을 아주 투명스럽게 내뱉더라고. I don't need help 하면서 하는데 그게 아주 투명스러워서 어떻게 가슴에 오는 게 섭섭한지 왜 내가 외국인 발음이 나오니까 외국인 차별이구나. 나도 차별이구나. 오히려 나는 그런 약자의 그 자격지심이 들어갔는데 그게 한 10년 살고 이해가 된 거예요. 절대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이 다 이미 그렇게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고 시스템이 돼 있고 길이 그렇게 돼 있고 알아서 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씩씩하게 자기가 해결하고 그러니까 넘어져도 자기가 넘어지는 That's my problem. 이걸로 끝나는 거지 굳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장애인 정책이에요. 그걸 느끼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서 교육 생각을 살러 왔나. 배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아주 가슴 깊게 느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가 남을 도와주는 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불편 없게 만들어주고 스스로 살게 하는 이 스스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걸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고기 잡는 걸 가르쳐주지 그것도 옛날 저것도 후진적인 얘기예요. 고기 잡는 거 가르쳐주는 거죠. 작작 이렇게 돼 있을 때 스스로 고기 잡는 아이디어도 찾는 게 교육정책의 스웨덴의 교육정책 지난번에 들으셨겠지만 이게 창의성이죠. 자기가 뭐 잡는 법을 꼭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정보가 이제는 잡는 법을 자기가 배우는 거지. 이게 창의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복지정책이 단순하게 이렇게 뒤져져 있는 사회정책이 아니라 21세기의 지식정보 사회에 이런 여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발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복지정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국가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걸로 한번 보시고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 중에 우리나라도 한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협동조합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유명한 게 이 쌈할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이미 1960년도에 시작돼서 국제적인 기업체가 됐습니다. 스웨덴에는 이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쌈할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웨덴 인구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면 전국 각지 250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한때는 이 쌈할에서 출품되는 생산품들이 세계 시장에 질 좋은 상품으로도 아주 그 브랜드 마크도 갖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전부 IT 중심이다 보니까 제조 시대에서는 이 쌈할에서 제품 출품되는 상품들이 대단히 인기가 있을 정도로 그랬고 이 쌈할에서 지금 스웨덴도 전부 이제 서비스업으로 많이 업종을 많이 바꾼 단계인데 그래도 연간 70억 크로나 상당의 매출액을 크로나면 우리나라의 170대로 곱하시면 돼. 지금 거의 176까지 됐던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의 다른 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생각할 때 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생각할 때 바꿔야 되는 거 적어도 40%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야 된다. 중증 장애인이. 그리고 매년마다 일정 수의 장애인이 일반 시장으로 전환돼야 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사회적 기업이 장애인들을 취업하는 영구적 직장이 아니라 여기는 직업 재활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일반 시장으로 취업으로 이전이 되면 그냥 사회 참여가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그러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중증 장애인까지 있으니까 동시에 이 양반들의 그 직업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를 강제화하거나 어떤 그 경쟁적인 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자기 목표를 갖고 그렇게 하도록 자극을 주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요 그림이 하나 최근에 재밌어서 제가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신문에서 최근 스웨덴 신문에서 읽은 거예요. 지역 신문인데 뒤에 보이는 게 장애인 주차장 표시가 보이죠? 장애인 주차장 표시가 있고 폴리스 차가 앞에 있어. 간격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누가 고발을 해서 기자가 기사를 쓴 건데 폴리스 차를 고발을 했어요. 장애인이 여기를 주차하기 위해서 이 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뒤 백해서 들어가기에 불편하잖아요. 이러한 폴리스맨을 고발을 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기자들도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 참 스웨덴의 문화구나 이런 거를 아주 최근 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 기사에서 그대로 땄습니다. 이 인터넷에 뜬 신문 기사를. 이럴 정도로 장애인을 배려합니다. 스웨덴은 이거는 이제 지방 도시인데 대체적으로 스톡홀름 같은 데 가면은 절대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일반 주차장 거의 없어요. 뭐 차량들이 시내 못 들어오게 만들어. 여기저기 보이는 게 한두 개씩 있는 게 무조건 장애인 주차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접근성입니다. 그나마 택시나 이런 거를 타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막 어디 두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은 차가 못 들어오는데도 장애인 주차장은 있어요. 그럴 만큼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는 그건 거의 월급 날라갈 만큼 벌금이 셉니다. 뭐 그냥 어디든 간에. 그래서 두 장애인들 정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주거 정책이 사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거의 비슷한 주거 정책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소개를 드립니다. 기본 목표는 최대한의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마지막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건데
맞춤형 주거 정책이다. 불편한 것을 집안을 개조를 해서 시켜준다. 아무리 2층이면 그런 건 정부가 해줍니다. 집안에 산다면. 그러니까 모든 게 리프트 처리를 해주고 윌체어로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면 모든 활동할 수 있는 범주를 윌체어 높이 이렇게 뭐 부엌이며 모든 그 세면장이며 이런 것을 맞춰주는 이런 것이 주거 정책, 그게 바로 탈시설화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집안에 그냥 살던 데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살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던데 저도 벌써 이미 이제 눈이 나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안경을 안 쓰고 답답한 게 화장실에서 세면하고 그럴 때 샤워하고 그럴 때 안경 안 쓰잖아요. 샴푸 글씨 이런 거 안 보여요. 샴푸인지 뭔지. 얼마나 글씨를 작겠습니까? 그래서 스웨덴의 시장에 가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주류화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작겠어요? 현관문에 들어오면 아니 안방에 요즘 애들은 다 그러죠. 버튼 누르면 불 켜지는 거. 요 놈들이 점점 더 작아져요. 이게. 스웨덴만큼 이런 거 큼지막하게 그냥 노인 되면은 손도 무뎌지잖아요. 뭐 잡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게 다 큰 것들 불 누르는 버튼 이런 거 다 커 그냥 쉽게. 이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실용적인 거를 제일 먼저 고쳐줘요. 병따개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는 꼭 노인만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다가 보면 손을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게 생활 속의 아이디어로 공모들 많이 하고 그래. 이제 그런 그게 이제 맞춤형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야 될 오늘의 공부 중에 하나, 이 두 가지 용어입니다. 인본주의와 정상화 원칙. 스웨덴의 노인 정책, 장애인 정책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두 가지의 개념이 보편주의 외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 뭔지 다 아시죠? 정상화 원칙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정상화 원칙. 그거를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에서 제가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개인 존중,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남도 이러니까 왜 당신도 따라가야 돼 이게 아니고 노인일수록 어린애일수록 개인 중심, 개인들이 원하는 이게 이제 인본주의. 그러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 도구화하지 않고 그래서 탈시설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상화 원칙은 바로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똑같이 비장애인과 같이 살 수 있도록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정상화라는 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이 정상화 원칙.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은 무조건 정상화 원칙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장애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불편한 것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만들어 줌으로써 그냥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노인도 사실은 그래요.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노인 돼 보니까 내 생각 절대 20세 때 가졌던 그 열정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아직도 팝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나오면 같이 예전에 소리 지르던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이게 80 된다고 제가 없어질까요? 안 그럴 것 같아. 이제 그런 게 정상화 원칙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건강상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와 정상화 원칙이 대단히 다른 나라 복지 정책에서 놓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고 특히 정상화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정책을 논하는 분들이 스웨덴 정책을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상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그 이념이 이건 뭐 개념이지만 원칙을 둘에다 놓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발생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회 통합이 하나의 화두죠. 우리나라에 사회 통합하면 지금은 이제 이민자 다문화 가족 얘기로 주로 되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사회 통합돼요? 안 되죠. 기본적인 여기서부터 가야죠. 근데 장애인 먼저가 아니고 어디가 먼저라는 수선순위는 없고 우선 쉽게 뒤처질 수 있는 약자를 가운데다가 갖다 놓는 이 주류화 정신. 여성이 남성하고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죠. 불편하지 않게.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렇다고 여성 상위라는 얘기는 아니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역할과 분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상위를 가름하는 척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웨덴에서는 사회 통합을 그 영어로는 소셜 인터그레이션 하는데 그런 말을 쓰질 않고 지금은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말을 많이 씁니다. 누구를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결정에 참여시켜야 되고 모든 생활 범주의 문화생활 다 누릴 수 있어야죠. 노인도, 장애인도, 여성도, 이주민도. 이 인클루전 얘기가 이게 하나의 가장 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 인본주의와 정상화 원칙과 함께 갈 수 있는 게 사회통합 혹은 이 포함. 이게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게 이제 포괄적 복지 정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꾸 포괄적 정책이 이렇게 조금씩 사례로 들어오시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시죠? 처음에 막연했던 게. 그렇습니까? 오늘은 그분 안 오셨네, 우리.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들어갔던 거고 우리나라의 빈입빈 부육부가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 의해서 노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국민연금 가입 추이를 도표로 된 건데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는가 그걸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조금 이 스웨덴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막연한 얘기보다는 어떻게 꾸며졌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정신을 안 놓쳤을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좀 약해도 지금 이왕에 만드는 복지 정책이라면 오히려 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는 사실은 스웨덴 복지 정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이거거든요. 보험 중심이고 기여자 중심의 소득보장제도 돼 있고 빈곤층 대상은 생계 지원하는 아직도 그 선별적 자녀적 정책 이런 것으로서 이 돌봄 서비스가 미흡한 이런 그 균형이 맞지 않는 복지 정책은 예산이 아무리 크게 확보해도 행정의 효율화를 이루지 못하면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측에서는 불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복지 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그 이념이나 개념들 이것이 우리한테는 사실 앞으로 조금 더 젊은 사람일수록 이 복지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가 행정과 위정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복지 국가를 대체적으로 많이 유럽적으로 정부가 왔어요. 심지어 지금 현 정부가 복지 얘기를 가장
사실은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치적인 성향에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에 섰어도 그거는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맞춤형 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양쪽 정당들도 이제 대체적으로 큰 정당들도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스웨덴과 그 독일형 이 둘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 시장 경제, 지금 이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화두가 되면서 시장 경제 체제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독일식을 따라갈 거냐 스웨덴식을 따라갈 거냐 하는 게 하나의 관건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앙 선데이, 지난 중앙 선데이를 보니까 영국까지 합쳐서 세 나라, 유럽 쪽으로 완전히 이게 포커스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각 나라 대사들이 국회 강의단이라고 바쁘더라고. 그래서 스웨덴 대사도 글을 썼던데, 스웨덴 대사는 독일 유형보다 스웨덴 유형이 한국에 가장 맞다. 왜냐? 자영업이 이렇게 많고 실업이 많은 나라에서는 독일형은 어디까지나 노동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쓰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나 모든 이 소득 보장 정책이, 보험이 노동자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들도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스웨덴 대사가 대단히 예리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 국민 전체적으로 빈곤층을 낮추는데,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오히려 그게 빠르다 이러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재밌습니다. 지금 벌써 그만큼 발전이 됐어요, 이 복지 논리에선. 그래서 이런 스웨덴 학교를 운영하는 시흥시 시민 여러분은 이 면에서는 앞서가는 생각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시흥시 발전에 도움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십시오. 생명도시 시흥